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먼저 이번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번 시험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번 시험 해설 강의를 먼저 시작할 거고, 기계 일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요 내용은,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시험에 대한 총평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다 작성을 해가지고 온라인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세요. 총평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게, 물론 뭐 여러분의 선배님들, 아니면 이제 기존 합격자들 이런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1년에 공무원 시험을 몇 번을 봅니다. 뭐 2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번도 보고, 어떤 때는 2번도 보고, 어떤 때는 3번도 봅니다. 군무원까지 해가지고 3번의 시험을 보는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기존 총평들을 갖다 보실 때 한 3년치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내년에 아니면 요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맥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총평했던 그 총평 데이터가 쌓이니까, 야, 이것만 모아서 한번 또 강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고, 일단은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꼭 보세요. 네. 기계 일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전기 저항 용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용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접의 분류가 쫙 있잖아요. 용접의 분류가 쫙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전기하고 가스예요. 네, 그렇죠. 네, 전기 용접, 가스 용접이 나오는 거고 가스 용접은 오히려 심판. 그러니까 가스 용접이 사실 가스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가스 용접은 딱 이거야. 산소 플러스 아세틸렌. 예, 요 용접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가스 용접 하면 이거예요. 거의 뭐 대명사처럼 나와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전기 용접이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기 용접은 크게 보면 아크 용접이 있고, 또 하나는 저항 용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이용하는 용접을 이제 전기 저항 용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해석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아크는요 전구 갖다가 붙인 게 아니라 살짝 약 올리면서 살짝 뛰면은 막 전자가요 막 튀어나가려고 공기 중으로 뚫고 나가려고 그러면서 엄청난 빛과 열이 나가지고 아이언맨 가슴에 있는 게 원자로가 아크 원자로가 그게 아크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해석 강의잖아요. 시험 문제. 시험 보신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아크는 아크예요. 여기서 아크는 아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인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문제를 볼까요? 저명적, 심용적, 프로젝션 용접. 얘네 셋은 전기 저항 용접에 들어갑니다. 지금 전기 저항 용접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 저항 용접도 저명접이냐 심용접이냐 또 이게 나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명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죠. 프로젝션 용접은 뭐예요? 모재에 돌기가 나와 있죠. 그 돌기를 프로젝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젝션 용접 나왔는데, 테르밋은 뭐냐? 전기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 용접 방법입니다. 뭡니까? 얘는 테르밋 용접 같은 경우는 전기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가스도 쓰지 않고, 뭐예요? 알루미늄 산화철 쓰죠? 알루미늄 산화철 화학열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특수용접에 들어갔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막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막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요게 테르밋 용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번에 뭐 초시 보신 분들, 나 테르밋 용접, 저런 것도 있었어 하시는 분들 잠깐 설명드리면은, 테르밋 용접은 뭐하고 많이 유사하냐면은, 주조하고 많이 유사해요. 주조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조가 뭐예요, 여러분들? 금속을 녹이잖아요. 금속을 녹여가지고 쇠물로 만드는데 그 쇠물이 뭐 용탕이다 하고 하겠는데 어쨌든 쇠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틀 안에다 부어. 그러면 이제 걔가 굳어. 그러면 이제 그게 형체가 만들어지면 다 만들었다 하고 좋아하는 게 주조입니다. 그게 주조예요. 그래서 기계 제작법이나 기계 공작법에서도 맨 앞쪽에 나온 이유가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서 그래요. 오래됐고. 근데 용접이 뭡니까? 용접 자체도 주조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야? 내가 원하는, 내 모재가 있으면 내가 붙이려고 하는 그 부분만 순간적으로 잽싸게 녹여가지고 딱 붙인 다음에 굳으면, 붙였다 하고 좋아하는 게 용접이에요. 그 다음에 주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얘는 그냥 주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기차 레일이거든요? 레일이 깨졌어. 뭐 끊어졌다고 칩시다. 끊어졌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금속을 넣어요. 근데 얘를 녹이거든요.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금속을 녹이는데 열이 뭐 100도면 녹나요? 120도면 녹아요? 엄청나게 고온이 필요하겠죠. 금속을 녹이는데 열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걸 어디서 가져? 알루미늄 산화철 섞어가지고 가면 그게 열이 발생하는, 굉장히 고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산화철을 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열 안에다가 금속을 넣은 다음에 걔를 녹여요. 걔를 갖다가 흘러서 용접 부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쇳물이 흘러 쭉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말씀드렸죠. 거푸집 있다고. 근데 거푸집인데 이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조에서 보면은 주형이야, 이게. 주형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형태예요. 테르믹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특이한 용접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아시고, 예, 시험에도 워낙 많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오답으로 나온 거지만, 예, 요 자체를 묻는 시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 그 용접에서 용접 공부하실 때 테르믹 용접, 그 다음에 잠호 용접에 우리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 있잖아요. 그거 두 개는 꼭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소모성 주형. 이거 또 나왔어. 근데 예전에 안 나왔던 보기들이 나왔어. 예, 여러분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소모성 주형 공정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100% 소모성이니까 답을 고를 때 제외할 수 있었던 게 몇 개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외할 수가 있죠. 충분히 제외할 수 있죠. 근데 세라믹 주형은 많이 안 나와요. 보기에도. 근데 이번에 나왔어요. 세라믹 주형이 나왔고, 슬러시 주조법이 나왔는데, 자, 슬러시 주조법. 우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강의할 때 슬러시 주조법을 갖다가 슬러시 주조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제 강의라든가 제 문제풀이를 안 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어요. 슬러시 주조가. 뭐냐면은 슬러시 주조는 그거예요. 여기 틀이 있잖아요. 주형이 있으면 여기다 쇳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주형이라고 생각해요. 원형의 주형이고 여기다 쇳물을 딱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 쇳물이 어디서부터 굳어요? 안에서부터 굳나요? 바깥에서부터 굳나요? 바깥에서부터 굳어가지고 안쪽으로 응고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깥쪽은 금속이고 고체고 안에는 아직 액체 상태가 남아있는 그 시점이 와요. 그랬을 때 잽싸게 안에 있는 쇳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렇게 되면 뭐야? 이 안이 가운데가 비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슬러시 주조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준공주물. 예, 준공주물이란 말이 키워드로 나옵니다. 이게 슬러시 주조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쇳물을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굳으면은 안에 있는 놈을 갖다 밖으로 들여보내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모래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주형으로 만들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슬러시 주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주형의 재질이 뭐냐면 요 세라믹입니다. 여러분들 세라믹 그러면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또 있어요. 나는 세라믹 맨날 쓰기만 했고 읽기만 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왜 없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 변기, 세면대 다 세라믹입니다. 그거 그냥 도자기라고 생각하세요. 저 어려우시면 그냥 심플하게 아주 도자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세라믹 주형을 슬러시 주조법 안 쓰고, 제가 이번에 요거 강의 준비해서 좀 자료 찾다 보니까 고무도 쓴다. 내열 고무하고 내화 고무하고 혼합한 그런 형태의 이제 고무 제품도 쓴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지는 못했고, 뭐 쓴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약간 이 정도 느낌? 근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뭔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그런 게 있더라. 뭐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슬러시 주조, 세라믹 주형 이렇게 나왔는데 슬러시 주조죠? 그럼 선생님 세라믹 주형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조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조 공정. 그러니까 주조 공정에서 잡아내셔야지. 예, 주조 공정이 아닌 것을 세라믹 주형 주조는요. 요거는 주조 공정이라고 좀 얘기하기, 그러니까 얘는 답에서 아예 빼셔야 돼요. 예. 슬러시 주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구 주형을 써요. 예, 영구 주형을 쓰는 거고, 세라믹 주형 주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 헷갈리실 것 같으면은, 세라믹 주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물이 아니라 주형을 만드는데, 세라믹 주형 자체는 영구 주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이 주형을 만드는 틀, 또 그 세라믹 주형을 만드는 주형은
소모성 주형으로 만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소모성 주형에서 만들어요. 이게 좀 개념이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세라믹 주형도 답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세라믹 주형 자체는 영구 주형인데, 얘는 영구 주형인데 이 주형을 만드는 주형, 말하니까 로봇을 만드는 로봇 막 이런 느낌인데, 예. 로봇을 만드는 로봇은 그쵸, 로봇도 로봇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소모성 주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번 참에 소모성 주형, 영구 주형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거 그냥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다 좀 적어 놓든지, 여러분들 어디 그 공부하시는 그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소모성 주형하고 영구 주형을 딱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명확한 애들이에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요, 저렇게 보면 저렇고요, 뭐 그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냥 딱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소모성 주형 고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빼고, 소모성 주형에서 고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하나 고르시면 되는 거고, 영구 주형 고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공고의 마모 형태 중에서 칩이 절삭공고의 경사면 위를 미끄러져 나갈 때 경사면 일부가 오목하게 펴있는 거. 자, 답은 크레이터 마모인데 이거 의외로 치핑 고르신 분들 많아요. 아주 실망이에요. 진짜. 여러분, 치핑은요, 날 끝이 깨져서 나가는 거,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는 게 치핑이고,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은 마모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건 닳아서 없어지는 형태잖아요. 치핑은 깨져서 충격받아가지고 날 끝이 깨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형상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세요. 칩이 절삭공고의 경사면 위를 미끄러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바이트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바이트. 요게 바이트.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공작물인데, 공작물이 요렇게 이제 절삭을 하게 되면은 공작물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절삭하는 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들려 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그 바이트 위 요 경사면 이렇게 치고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트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부분이 요 끝이다 보통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공무원 시험 문제. 근데 항상 이게 아니라 어디에요? 요 끝에서 살짝 위쪽. 여기가 열이 제일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칩이 제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거는 지금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마모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을 뭐라 그래요? 크레이터면, 또 우리 한국말로 뭐래요? 경사면 이렇게 얘기하죠. 말 나온 김에 요것도 봅시다. 지금 우리 바이트에서 요 공작물 위쪽으로 형성된 요 부분을 요 면을 뭐라 그래요? 바이트의 이 면을 갖다가 여기를 여유면, 또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플랭크 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외워서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외워서 시험 분류하시고 기계 일반은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외우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외웁니까? 이거 어디서 얘기를 해요? 제가 기계 공작법에서 구성인선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절삭공정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면을 크리에이터면, 경사면만 알고 계셨으면 이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치핑하고 헷갈리거나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치핑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틀린 여러분만큼 제가 속상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정말 틀린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틀린 만한 문제는 또 있어요.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분말 야근 공정에서 분말 입자들을 녹는 점 이하의 온도로 가열하고 고체 상태에 접착을 야기하는 공정은, 그래서 이건 소결입니다. 신터링.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진짜로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고, 이거 어디서 설명하냐면은 우리 공구강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 합니다. 공구강을 제가 연락에 설명을 해요. 뭐 재료가 워낙 많으니까 막 설명하는데 초경합금이라고 하나요? 초경. 근데 이 초경이 아니라 초경합금이죠. 초경합금, 요 얘기를 하면서, 초경이 이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한국말로 풀어서 쓰는 게 뭐야? 더럽게 단단한 거예요. 영어로 하면 울트라 하드. 그러니까 초자가 울트라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울트라맨,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까? 초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단단한 합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시로 나오는 게 항상 뭐냐면 분말 야금으로 만든 소결품이 나와요. 소결합금.
초경합금으로 만든 공구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경합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실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나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 초경합금 이꼬르 뭐야? 소결합금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초경합금은 소결합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야. 초경합금에 들어가는 소결합금은 사실은 많은 우리 초경합금들 중에 소결합금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도 제가 요 속을 신터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파우더 메탈이라고 하시나요? 파우더 메탈하고 파라핀하고 막 금속을 섞어가지고요. 막 믹싱을 해요. 막 믹싱 해가지고, 로에서 쪄요. 근데 그 로가 그냥 온도가 높은 게 아니라 또 진공로에서 진공소결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자동차 회사 막 얘기하면서 그때 뭐 엔진 어떤 모델이 뭐 불량이 많이 났었고요. 뭐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괜찮아요. 이거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사실은 전반부 분말 야금 공정에서 분말 입자를 녹는 점 이해하고 했는데 여기만 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이거는. 근데 소결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 사실 합금 능력이에요.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합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합금을 만들면은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녹여서 합쳐야 돼요. 근데 이 금속을 섞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금속을 녹였으니까 센 물이잖아요. 근데 센 물을 갖다가 서로 갖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합치는데 섞는데 뭐 고무장갑 끼고 손 넣어가지고 막 지면서 잘 저어줘라 뭐 잘 섞여라 이러면 막 섞여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또 믹싱을 해야 되고 여기 나오면 믹싱도 있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긴 한데 이 소결의 가장 큰 장점은 파우더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 분말이 있어요. 분말을 갖다가 통에다 넣고 섞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혼화제하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있습니다. 뭐, 파라핀 같은 것들 막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틀에다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공소결로 인해서 찌게 되면 형체가 딱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범용성이 좋은.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긴 한데, 뭐,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베어링의 주요 구성품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그렇게 나왔는데, 내르메르 니테이너 베어링 메탈. 답이 보이죠? 이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 구름 베어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롤러 베어링, 이게 볼 베어링이고 이거 롤러 베어링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 지금 문제하고는 뭐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이 그림이 있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볼 베어링이 있고 롤러 베어링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밖에 있는 원형 링을 갖다가 외륜, 안에 있는 링을 갖다가 내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내륜과 외륜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름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 구름체가 볼이고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는 그 구름체가 롤러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구름체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넣고 내륜과 외륜을 갖다가 뭐 외륜을 잡고 내륜을 회전시키던 아니면 내륜을 잡고 외륜을 회전시키면은 요 구름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회전 방향으로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줘야 되니까 뭐가 들어간다? 얘네들을 잡고 있는 리테이너라는 애가 들어갑니다. 리테이너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름 베어링의 3요소 그러면은 내륜, 회륜, 내륜, 외륜, 리테이너 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베어링 메탈은 뭐겠어요? 소재죠. 그렇죠? 이거하고는 뭐 선생님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만드나요? 딴 걸로 만들겠죠. 뭐 베어링 메탈 없으면 딴 걸로 만들겠죠. 이건 우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탄소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진짜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용접성은 감소한다. 탄소 함유량이 증가하면 강의 연성과 인성이 증가한다. 저탄소각은 저탄소각은 고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기계 부품에 사용된다. 함유된 성분과 열 처리 방법에 따라 기계적 성질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있으면은요 솔직히 여러분들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아니야. 딱 그게 보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답이 지금 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탄소함유량이 증가하면은 우리 탄소광이
단단해져요? 물러져요? 연해져요? 탄소가 증가하면 단단해지는 거, 그건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증가하는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연성, 인성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단한 성질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 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 문제 읽잖아요. 그래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씩 읽어보면 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요거는 옳은 설명이야. 요걸 딱 읽고, 요거 옳은 설명이야. 딱 요거 읽고, 요거 옳은 설명이야. 요렇게도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죠. 물론 이게 정석이고 이게 FM인데, 여러분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데 뭐 정석이면 어떻고 뭐, 부정행위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특히나 공무원 시험장에서 부정행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딱 보면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럼 그냥 얘가 답인 거예요. 내가 나머지는 이해를 못해도, 이거 정말 때려 죽여도 이게 답이야. 그러면 이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도 보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 공부하실 때 좀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이드에 있는 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요거 답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랑 같이 공부하셔야 되면 플러스에서 취성이라고 하는 금속의 성질 이것까지 놓고 같이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취성이라는 것까지. 7번 좀 보도록 하죠. 용접 작업에서 안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이거 솔직히 좀 알뜰딸했어요. 답을 보기 전까지. 답이 얘거든요. 얘 보기 전 1번 있는데 좀 알뜰딸 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쉬운 문제라 이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아크 용접 중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 아크 용접 중에 나오는 자외선은 눈에 해롭다. 가스 용접에서 사용되는 아세틸렌 가스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없다. 야, 씨. 이거 딱 무슨 뜻인지,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자동차는 추돌의 위험이 없다. 자동차는 충돌의 위험이 없다. 어때요, 느낌이? 씨. 딱 그런 느낌 아니에요? 4번 볼게요. 작업 전에 환기장치를 가동해서密폐 공간 내부를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왜 알뜰딸 했냐면은, 아크 용접 중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크 용접에는 여러분들 이제 뭐 전극성이, 역극성이 이런 거 따라 사실 감전의 위험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하면 이런 것도 또 옳지 않은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긴장을 한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별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강아지를 보고 늑대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거지. 용접 중에 나오는 자외선은, 이게 용접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용접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아크 용접 하다 보면은 엄청난 빛과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빛과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는데, 내 그 빛이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험장에서 그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자외선이긴 한데, 나도 시험장 갈 때까지 그게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자외선이 뭐 울트라 바이올렛? 그치, 그건 이제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야, 이거 혹시 적외선을 갖다가 막, 그래서 긴장을 했었던 거야,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3번에 떡하니 답이 나와 있어. 쉬운 문제였죠? 이게 가스 용접. 산소 아세틸렌.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위험한 가스통들이에요. 여기 막 밸브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진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시행한 지 오래됐는데, 예전에 우리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지금 한 60대라고 말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60대인데. 나이 많다면 안 됐구나. 70, 80대 되는 선배님들, 예전에 이런 사고 진짜 많으셨대요. 이렇게 세워놓고 일하시다가, 이게 얘네들 같은 거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러지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쓰러져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고압 용기다 보니까 항상 원형으로 만들거든요. 원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넘어지면 100% 구릅니다. 구르면서 줄을 감아요.
그러면서 줄이 손상되고 거기서 가스가 누설되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런 가스통은 전도 방지 장치라 그래가지고 쓰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구루마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꼭 거기다 옮겨서 올려놓고 다니게끔 해요. 아니면 아예 차량에다가 얘를 갖다 매달아 놓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거 본 적 있다. 진짜 말 나온 김에. 우리 1톤 화물차인데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뒤에 이제 화물칸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꼭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 이렇게 묶어놔요. 근데 어떤 분이 이거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진짜 옆에서 들었어.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 여기다 가스통 놓으면 위험하게 여기 사람이 없어 운전하는데 저 사람들 저기 겁나지 않나? 이거 뒤에 가스통 매달고 멀리 달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거지. 여기 아니면 어디다 붙들어매. 넘어지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해, 여러분들. 넘어지고 그러지만 않으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여러분 그랬다 특히나 또 저랑 같이 공부하셨는데 그거 보시면서 저 화물차 너무 위험하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분들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위험하다고.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결합용 기계 요소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네, 결합용. 예. 기어, 볼트, 나사, 리벳이죠. 예, 볼트, 나사, 리벳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기어 같은 경우는 보통 뭘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동력 전달 장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소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좀 그렇습니다. 네. 8번은 이렇게 해서 설명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별게 없어요. 기어. 네. 9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사실은 요 문제 똑같은 문제 우리 기계 설계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공무원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계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계 일반이 20문제, 기계 설계가 20문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요 20문제 안에는 기계 설계 문제가 4문제, 3문제, 그러니까 3-4문제, 3-4문제가 섞여져 있어요. 심하면 5문제도 나와요. 심하면. 근데 딱 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하는데 이 3-4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딱 봤을 때 기계 설계하고 기계 일반을 이제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계 설계가 24문제 아니냐, 얘가 16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이거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이거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여러분 기계 설계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 4문제들, 여기 3문제, 4문제는 여기서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나오는 유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 일반에 나오는 요 3-4문제는 약간 복잡한 계산식이나 개념보다는 좀 어떤 기계 설계 요소, 그러니까 우리 기계 설계에 필요한 요소 부분들의 어떤 특징, 종류, 분류, 규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는 순전하게 계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좀 개념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죠. 기계 설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계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확실히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기계 설계에서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또 엄청 쉬워요. 좀 볼게요. 평벨트를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원동축 분리 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원동축 분리 지름. 그래서 원동축하고 종동축 갖다가 1번, 2번으로 나눠볼게요. 원동축을 1번이라 가지고 D1, 그 다음에 종동축을 D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메트로 연결된 분리와 종동축 분리가 각각 RPM을 줬죠. 여러분. 2개의 RPM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얘 원동축의 RPM을 N1, 얘를 갖다가 N2, 종동축의 RPM을 N2라고 했을 때 요걸 2개를 다 줬잖아요. 그럼 이걸 뭘 준 거예요? 실제로 계산은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속도비를 준 거랑 똑같죠. 입실론 또는 I 이거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요 관계식에서 실수 안 해야 되는 부분은 얘네가 서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 회전수하고 지름은 반비례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포인트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우리가 다루는 내용. 기계 설계에서.
마치 뭐랑 똑같으면 여러분 젓가락은요. 숟가락은 두 개고요. 아니 젓가락은 두 개고요. 숟가락은 하나 그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 매년 그래도 한 번이나 두 번은 제가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 공무원 학원에서도 받고 자격증 학원에서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무조건 D2가 아래 가는 건가요? D1이 위에 가야 되나? 이 질문을 꼭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요 정의는 요게 지금 속도비거든요. 속도비를 정의한 건데 속도비는 뭐가 위로 가고 아래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관되는 다른 물리량들. 지금 지름이 있으면 얘는 지금 뭐랑 연결됐어요? 회전 속도, 속도비, RPM하고 연결됐잖아요. 얘하고의 관계가 비례냐 반비례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관계식이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실수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D2 문제, D1은 N1 문제, N2에서 요거를 지금 중어랑 똑같잖아요. 보기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250분의 500 뭐예요? 250rpm, 500rpm.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또 뭐 줬어요? D2도 줬죠? 조동축 풀리시면 줬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뭐 D1 400. 예.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산기 안 쓰고 수익 계산다, 이거는 뭐 금방 뽑죠. 10번을 보도록 하죠. 보통 선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있죠. 예.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공무원 강의하는 동안 정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하는 동안은. 그래서 이 부분 맨날 강의할 때마다 선반의 규격, 그 다음에 밀링의 규격 할 때마다, 제발 한 번쯤 나와라. 막. 드디어 나왔어요. 네. 뭐예요? 지금 옳지 않은 것, 주축대의 크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반의 모양이잖아요. 이게 선반의 모양이고 주축대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주축대니까 주축대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안 보여요. 엄밀히 말씀은 얘는 주축대의 크기가 아니라 저거죠. 예, 그 척의 크기. 예, 그게 아니라 주축대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안은 비어있는 준공 형태고 왜 준공으로 만든다? 공작물이 길게 되면 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예,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가지고 준공으로 만든다 말씀드렸고 얘 지름으로 나타내는요. 얘 크기가 뭔 상관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선반의 규격은 뭐야? 베드 위의 스윙, 심압대 위의 스윙, 그러니까 심압대를 기준으로 한 회전 반경, 그 다음에 베드를 기준으로 한 회전 반경, 이렇게 돼. 주축대를 기준으로 하는 회전 반경,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 양 센터의 최대 거리구나. 심압대의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베드 위의 스윙, 왕복대 위의 스윙,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 이제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 위의 스윙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작물이 이제 걸리게 되면 이제 요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마만큼 큰 공작물을 돌릴 수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왕복대 위의 스윙은 뭐냐면은 기준이 요 베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왕복대, 요 공구, 절삭 공구가 있는 데까지 그 높이를 얘기하는 게 왕복대 위의 스윙. 그 다음에 양 센터 간의 중심거리,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름과 길이를 가지고 지금 우리 선반의 규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 예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사시는 곳에 산업단지나 뭐 공단 같은 게 주변에 있으면 혹시 현수막 같은 거 없냐? 예전에 내가 다닐 때는 이런 현수막 봤다. 뭐 파이 3,000에 파이 3,000mm 아니야 3,000이 아니구나. 3,000 정도는 뭐 다 하죠. 예전에 보니까 뭐 예전에 파이 5,000에 예, 뭐 15m 가공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현수막 붙여놓고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름이 5m짜리, 그 다음에 길이는 15m까지 선반 가공 가능한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면 현수막 붙어 있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공단을 갔다 왔는데 요즘 이런 현수막이 없더라고.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 우리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축이음. 얘는 살짝 각도가 있어도 되고, 대신에 회전속도, 각속도가 계속 변하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옳지 않은 것. 자동차의 동력 전달 축임을 사용합니다. 회전축의 두 축이 이루는 각이 변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덕축이 등속 회전하면은 종동축의 각속도는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추출제의 원통 속에 두 축을 맞대어서 중심축을 맞추고, 판타스틱하네요. 네.
어질어질합니다. 보기를 읽는데. 고정해서 사용한다. 이게 나왔죠? 답은 4번이죠. 아, 진짜 이거 진짜로 보기 읽는데, 어질어질 하더라고. 아니, 아무리 유니버설 조인트 이게 오답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거죠. 틀린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약간 이건 그렇다고 이게 똑같은데, 그렇지 않은데, 이 설명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슬리브 커플링하고 되게 유사해요. 네, 설명이. 어쨌든 얘가 틀린 설명이고 나머지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 아, 유니버설 조인트를 갖다 우리가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미 알고, 유니버설 조인트는 우리가 제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1톤 화물차 밑에 가서 보면 제일 잘 보인다 했는데 절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 화물차는 언제 워낙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뭐 옆에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 안 하고 그냥 움직이시니까,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그 1톤 화물차 밑에 가면 제일 잘 보여. 그러면 또 가서 볼까봐. 절대로. 여러분, 화물차는 정차해 있어도요, 그 옆에서 뭐 하시면 안 돼요. 그 일하시거나 그 운송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화법. 선생님, 저 청화법 안 배우셨는데요? 안 배우는데요? 안 배우셨는데요? 안 배우는데요? 네.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은, 우리 표면영화법 할 때, 표면영화법 할 때,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뭐야? 침탄법이 있고, 하나는 질화법이 있잖아요. 근데, 침탄법은 또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두 개 아니라 세 개로 나누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침탄법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액체 침탄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청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여러 개예요, 얘도. 그래서 청화법이라고도 하고, 시아나법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요 액체 침탄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는, 근데 선생님, 질화법하고 침탄법하고 비교하면은 침탄법이 변형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침탄과 도시, 여기는 질화가 왜 일어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질화법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침탄법 안에서 비교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보기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른 그 크라이테리아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고민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변형이 적다. 변형이 적다. 뭐보다 이 안에서 뭔가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열처리에서 변형은요, 질화법보다는 침탄법이 더 큽니다. 왜? 질화법은 액체가 스며들어가잖아. 입자 사이에 약품이 스며들어가는데, 우리 침탄법은 뭐야? 알갱이가 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열처리가 필요한 건 뭐야? 질화예요? 침탄이에요? 침탄이 열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안에서, 침탄법 안에서 다른 거랑 비교한다 그러면 청화법이 다른 침탄법보다는 훨씬 더 변형이 적어요. 열처리.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랑 비교했냐, 이제 이게 나오면은 조금 더 명확했을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보기랑 비교하면, 얘는 같은 침탄법 안에서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낮은 처리 온도에서 두꺼운 경화층을 한다 그러는데, 경화층이, 온도도 낮지도 않고, 경화층이 두껍지도 않고, 이게 답입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2차원 직결절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집의 절삭 속도는, 좀 지우고 갈까, 이거. 칩의 속도는 절삭 속도보다 크다. 무슨 소리예요? 나도 지금, 내가 이거 유심히 안 봤네, 준비하면서. 칩의 속도, 칩이 날아가는 속도? 칩이 올라오는 속도? 모르겠다. 일단 봅시다. 전단각이 커지면 절삭력이 감소한다. 전단각이 커지면 절삭력이 감소한다. 절삭비는 항상 1보다 크다. 공구 경사각이 감소하면 전단은 커진다. 저는 이거 딱 보면 문제 딱 답이 보이거든요.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 유사 문제가, 이 보기가 참 이번에 나도 처음 봤어요. 이 보기를.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는 많이 나왔어요. 절삭력이 커지는 경우, 절삭력이 커지는 경우, 절삭력이, 이런 문제 여러분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이전에. 절삭력이 커지는 경우, 그래가지고 보기가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답이 뭐였냐면은 전단각이 커지면, 전단각이 커지면, 전단각이 커지면 전단각이 작아지면 절삭력이 상승한다. 아니면 절삭력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전단각이 작아진다. 이렇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공작물에서 요렇게 칩이 올라오는 거고, 요게 지금 바이트입니다. 밀고 가고 있는데, 이 칩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칩이 안 떨어지고 꾸불꾸불 연속형 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떨어진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요 전단면이, 그러니까 떨어져 나갈 때의 전단면을, 여기 기준면을 여기라고 잡자고요. 그러면 이 바이트가 직진하는 가상의 라인을 그렸을 때, 그 라인하고 요 떨어져 나가는 전단면이 이루는 요걸 우리가 지금 전단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전단각을 봤을 때, 자, 얘가 이제 밀고 나갈 때 우리가 전단 응력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전단 응력을. 힘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단력 P예요. 전단력 P입니다. 그럼 전단력 P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전단 응력 곱하기 단면적, 요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전단력이 커진다, 감소한다는 뭐냐?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같은 재질, 여기 재질이 동일하니까 같다라고 봤을 때, 전단 응력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커지려고 하면 뭐야? 단면적이 커지면 되겠죠? 아니면 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단면적이 작아진다면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전단각이 커지면 절삭력은 감소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전단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면이 감소해요? 커져요? 단면이 감소하죠. 요거보다 전단각이 커지게 되면은 어때요? 면적이 더 작아지잖아요. 면적이 작아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작아지면서 여기에 필요한 절삭력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절삭력이 증가하는 거랑 묶여가지고 전단각이 작아지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꿔줘서 나왔어요. 전단각이 커지면 절삭력이 감소한다. 이런 관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단각하고 절삭력하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서로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단각이 커지면 절삭력은 감소하고, 반면에 전단각이 작아지면 절삭력은 커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세라믹이 지금 이번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보기 한번 나왔고, 메인 문제로도 한번 나왔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세라믹 그러면은, 변기, 세면대,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금속에 비해 치성이 크고 연성이 작다. 금속에 비해 경도가 높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다.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이루어지는 무기화합물이다. 일반적인 특성에는 내열성, 화학성, 안정성, 높은 용융온도 등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예.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있지 않아요? 뭐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기 전도성이 우수. 와.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죠. 예, 아니죠.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우리 변기나 세면대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도 보면은,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 3번,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스럽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맞나? 이게 세라믹의 특징 맞나 생각하는 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2번 보기가 워낙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스프링, 우리 조합 스프링 조합에 대한 문제죠. 스프링 A와 스프링 상수가 6,
뉴턴 퍼 미터인 스프링 B, 그러니까 AB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 180뉴턴의 하중을 가했더니 90이 늘어났습니다. 90mm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A와 스프링 B를 병렬로 연결해서 같은 하중을 하면 늘어난 길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 좀 제가 이렇게 세설은 했지만 딱 흐름은 이겁니다. 흐름은 뭐냐면은 지금 보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얘는 지금 스프링 상수를 줬어, 안 줬어요? A 스프링은 스프링 상수를 안 줬습니다. KA는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근데 지금 B 스프링 같은 경우는 K 스프링 상수 얘를 줬죠. 근데 보면은 이걸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하중 P,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 델타를 다 줬어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실제로 보면 K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건에서는, 이 조건만서만 보면은, 여러분 K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시면 KB는 그냥 숫자로 줬잖아요. 얼마의 스프링 상수가 지금, 6이라고 그랬잖아요. 6. 단위는 좀 생각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고 조건에 나온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병렬 연결해가지고 조건 P 줬죠? 그거 가지고 델타 2를 구하면 돼요. 델타 1은 여기서 준 거고. 이걸 델타 1이라고 했을 때. 그쵸? 네, 그러니까 문제의 흐름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전체 변이가 90mm고 90mm고 그때 하중이 얼마야? 180뉴턴이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전체 이 K라고 했는데 이 K는 뭐예요? 합성 스프링 상수잖아요, 지금. 그쵸? 왜냐하면 지금 A하고 B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스프링으로 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첨자 없이 K라고 쓴 거는 합성 스프링 상수고, 우리 항상, 이게 볼 수가 있죠? P 이꼬르 K 곱하기 델타, 요게 변형량, 요게 하중, 이렇게 나왔으니까. K 값을 하려면 얘가 밑으로 가가지고 델타 값이 나온 거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 뉴턴 퍼 밀리미터. 이게 지금 합성 스프링 상수고, 이걸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밑에 2가 들어가고 KA,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KA예요. A 스프링에 대한 스프링 상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시 갖다 우리가 풀게 되면은 KA가 얼마 되면 3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럼 다 구한 거죠. 병렬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합성 스프링 상수. 이번엔 병렬 연결의 합성 스프링 상수예요. 얘는 직렬 연결 시의 합성 스프링 상수고, 지금, 그래서 얘는 병렬 연결 시 합성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병렬 연결이 좀 쉬워요. 합성 스프링 상수, 등가 스프링 상수 구할 때는 직렬보다 훨씬 병렬이 좀 편합니다. 그냥 바로 더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9 뉴턴 퍼 밀리미터가 나오는 것이고, 요거 그대로 요 시간에 바로 넣었죠. 넣어가지고, 관계식에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변이는 20mm가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계 설계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게 뭐 고민하면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16번 보죠. 고속가공을 위한 요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높은 이송속도, 낮은 주축의 회전수, 고속 칩 처리 장치, 고압 냉각류 공급 장치. 답은 2번이죠. 아니, 고속가공을 하겠다는데 주축을, 회전수를 낮추면 어떡해. 빨리 돌려야지. 이거는 뭐, 그쵸? 이거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 딱 순간적으로 든 생각인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아요? 다음 중, 구성이선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높은 이송속도, 고속칩 처리 장치. 되지 않나? 되지 않을까요? 좀 문제가 있으려나? 보통 이제 우리 구성인선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전수가 높아야 돼요. 회전수가 높아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7번, 원심 펌프의 특성에 대한. 일단 여러분, 이거 알려면 여러분 원심 펌프를 알아야 되잖아요. 펌프가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원심 펌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유체가 흘러가는 그 중심에, 뭐, 프로펠러나, 아니면은, 뭐, 펜 같은 거 달아가지고,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심 펌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심 펌프가. 그래서, 이렇게 유체를 들어오면은 얘가 막 돌면서 위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원심 펌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원심 펌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유체역학을 안 배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유체역학 배웠어도 딱 보기엔 이게 좀 상사법칙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이번에. 유량은 펌프 회전수에 비례한다. 유량은 회전차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전 양적은 펌프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축동력은 펌프 회전수의 세제곱인데 뭐가 다 세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게 지금 유량이죠. 유량, 예, 유량, 전향적, 축동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Q가 유량이거든요. 유량, 요건 N은 RPM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수예요, 회전. 유량은 회전수에 비례하죠. 자, 왜 비례하느냐?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유량 Q는 항상 단면적, 유체가 흘러가는 배관의 단면적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유체가 흘러가는 속도를 곱해줍니다. 이건 선속도예요. 물론 얘는 회전수고, 근데 어차피 얘도 회전 속도고, 얘는 이제 선속도긴 하지만, 속도에 비례하죠. 유량 Q는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전향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올리는 높이, 길이에요. 그런데 얘는 왜 회전수의 제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유체 역학, 동력학도 그렇고, 유체학도 그렇고, 우리가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보면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거 기억나세요? 요게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선속도를 했고, 여기는 RPM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속도예요. 그러면은, 얘는, 유체를 갖다 높이 올리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양정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력은요? 동력은 또 왜 세제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양정하고, 아까 유량하고, 양정을 곱한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속도에 비례했고, 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나왔죠? 여러분, 이것도 개념을 좀 잘 잡고 가세요. 이거 괜히 막 또 유체역학 찾아보면서 막, 여러분 유체역학에서 펌프 본다 이거 안 나옵니다. 뭐 봐야 되냐면 상사법칙을 보셔야 돼요. 그것도 운동학적 상사하고 역학적 상사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랑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유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양정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동력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까지만 딱 끝내놓으시면 돼요. 더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해. 혹시 알아서 풀었으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전 양정은 펌프 회전수의 세제곱이 아니라 뭐야? 2배,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에 가장 적합한 공기 압축기. 고속 운전이 어렵고요. 고압을 얻을 수 있고요. 치수와 중량이 커지고 진동과 소음 발생 쉽다. 여러분들 보세요. 고속 운전을 얻을 수 있고요. 진동, 소음 발생 쉽다 그러면 뭐가 되고 왕복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인데 얘는 이렇게 피스톤으로 압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스톤 압축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왕복 압축기를 해요.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공기를 압축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왕복 압축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수리하신 데 가면은 사장님한테 사장님 바람 좀 넣고 갈게요. 저기서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통들. 이건 돈 받나?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람 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갑자기 뭐가 전기가 탁, 전기 이렇게 딱 떨어진 소리 들리면서 막 통통통통통통통 하는 소리 들릴 때 있거든. 그게 요 왕복 압축기, 피스톤 압축기예요. 그게 통통통통통통 하면서 공기 압축하는 게. 그러니까 저장해 놨던 압축 공기가 빠지면 그걸 또 채워놓으려고 압축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 소음 발생 쉽다. 요것만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자꾸 기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볼트너트 제가 강의하면서도요, 그 캡너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강의하고, 막 실리콘 너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답답한 게 사실 우리 생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엊그저께도 제가 저희 해커스 그 공무원 학원 거기 가다 보니까 지하에 그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 진짜 많아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운동기구 보시면 널링 있고요. 볼트너트 중에 캡너트 많고요. 실리콘 너트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제 글하고 그림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자, 합성 수지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번에 어렵다고 이거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어렵게 보여요. 딱 겉에서 보면은 되게 어렵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의외로 답이 간단한 게 지금 2번입니다. 페놀 수지는 대표적인 열 가스 수지로 전기 전환성이 우수한 전기 부품에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정확하게 열 가속성 수지가 아니라 얘는 열 경화성 수지다. 요것만 하면 이거 금방 잡아냅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면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뒤에 조건이 붙은 게 절연성이 우수해요. 맞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번에. 페놀 수지가 전기 절연성이 좋대요. 아, 이건 맞대요. 맞다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은 열 가속성 수지로 열 가속성이 아니라 뭐야? 열 경화성 수지라는 거죠. 아,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놀 수지가 정확하게 열 가속성 수지다. 아, 열 경화성 수지다. 이렇게 딱 잡아내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인정합니다. 오늘.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20번. 아, 내가 진짜 이번에 이거 안 나왔으면 아마 다음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줄이거나 그냥 휙 넘어갔을 수 있었는데, 와, 이번에 이거 나왔어. 깜짝 놀랐어. 20번.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우리 공부할 때 생산자동화 플러스 생산 기술 요거 할 때 매번 뭐 하는 거죠. 매년 강의할 때마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쩌면 이것도 내가 강의하는 순서대로 나왔어. 자, 답은 뭐냐면은 짧아지는 제품 수명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시스템으로 제품 변경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가공 셀 단위 생산량을 확장할 수 있는 생산 방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답은 FMS잖아요. 일단 FMS의 의미가 뭐냐면은 유연 생산 시스템,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유연 생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히 사례로 설명하는 나는 맞아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요. 아이스크림 공장에 그렇게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안성에 어디 최근에 한번 갔다 오다가 중간에 잠깐 들렸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 잠깐 들렸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공장이에요. 아이스크림 공장인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108가지인가 5가지. 하여튼 100가지가 넘어요. 와,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그랬대요. 여기는 그 스케줄만 잘 맞춰도 중간은 한데.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우리 공장에서 A, B, C, D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아이스크림이 보통 평소에 나가는 게 하루에 100개가 나가요. 얘가 50개 나가고, 얘가 150개가 나가고, 얘가 30개 나간다고 칩시다. 이게 평소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와, 미친 거지. 갑자기 A하고 B는 물량이 거의 없어. 뭐 한 10개씩 들어왔다고 칩시다. 근데 D가 그날따라 500개 물량이 들어왔어.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이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랑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게 되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벌써 딱 머리가 돌아갑니다. 야, 내가 공장을 때려 지을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자, A, B, C, D. 그러니까, 야, 여러분 봤을 때, 그러면 이거 10개고, 500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일로 와서 여기서 일하면 되겠네. 라인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사람 넣는다고 물건이 나오진 않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이럴 때는요, B에서는 전체 자기 캐파 이상 밀어내고, B하고 C, 여기서도 D를 만들어야지. A하고 B에서도 D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라인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이런 거 한두 번 겪게 되시면은 공장 이제 짓잖아요. 이걸 다 염두에 놓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신설 공장은 최첨단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공장을 때려 짓겠다라고 보면은 요거 들어가 있어요. FMS. 유연신 생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뭐, 적용된,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직원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되게 뭐 시스템은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해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하여튼 뭐 이렇게 시험 보시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해설 강의 끝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뭐 이번에 결과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앞으로 좀 더 준비 잘 하셔가지고 준비하셔서 다음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전에부터 설명했던 맥락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뭘 가지고 어디를 타겟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게 좀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놓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계 일반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